안녕하세요. 잠들면서 하는 동공부의 파로스입니다. 오늘은 아담 잭슨의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에서 부를 창조하고 경영하는 법에 대해 함께 하고자 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리로 나섰을 때 춥고 어두웠다. 거리의 가로등은 아직 불을 밝히고 있었고 도로에는 차량의 행렬이 드문드문 이어지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8시에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휴식이 너무 부족함을 느꼈다. 수면을 취하는 패턴이 불규칙하고 산발적이었기 때문이다. 길 건너편 공원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이 길은 아버지가 늘 다니던 길이었다. 새벽녘 아버지는 이곳까지 걸어와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머리를 맑게 했다. 해가 뜰 때 공원을 산책하거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이 떠오르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거다. 마치 천사가 너에게 속삭이는 것 같이.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2주일 동안 아침 산책을 했지만 천사의 속삭임도 듣지 못했고 아이디어나 영감도 떠오르지 않았으며 문제의 해결책도 찾지 못했다. 나는 공원 부근의 거대한 저택을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집을 구입해서 살 수 있다면 너무나 항상적이겠지. 몇 초 동안 나는 그 집에서 사는 상상에 잠겼다. 밝은 분위기, 드넓은 거실, 친척이나 친구들이 머물 수 있는 비어있는 침실, 양지바른 아름다운 정원에 앉아서 즐기는 일, 이런 것은 내가 그리던 이상적인 천국의 풍경이었다. 그러나 공원 앞에 있는 마지막 집을 지나칠 때 그러한 상상도 현실로 돌아오고 말았다. 사실 내 능력으로는 그런 거대한 저택은커녕 조그만 빌라조차 살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복권 같은 것이 터지지 않고서는 그런 큰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삶은 늘 투쟁이었고 지금도 투쟁이며 앞으로도 투쟁일 것이다. 어느 날 나는 공원 안쪽으로 난 조깅 코스를 큰 보폭으로 걷고 있었다. 갑자기 운명이 자신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다른 사람처럼 행운과 기회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겼다. 사실 내 문제는 대다수 사람들의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월말이 되면 늘 쥐꼬리만한 수입 때문에 어디를 가나 청구서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지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늘 그렇게 반복되어 왔다. 엎침대 덕친격으로 경제가 불경기에 들어서면서 생활은 점점 더 쪼들리기 시작했다. 작업 시간은 늘어났지만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으며 이제는 앞날마저 불투명해서 내가 꿈꾸던 일도 한쪽으로 미루어 놓을 수밖에 없었다. 한때 나는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내 집을 소유하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실현될 가망이 없었다. 조금만 더 젊었더라도 직장을 때려치우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섰겠지만 청구서가 산더미처럼 불어나자 도저히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었다. 나는 덫에 걸렸다. 월급도 놓지 않을 뿐더러 별 흥미도 없는 일에 발이 묶여 있었다. 사무실의 다른 동료들도 일에 대해 실증을 느끼는 듯했다. 그들 역시 직장은 생계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몇 년이 지나자 나는 어린 시절에 희망과 꿈을 포기해버렸다.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다. 이것이 전부였다. 공원을 산책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가 전부였다. 정말 천사가 있다면 속삭여 줄 것인가?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나 영감을. 나는 생각에 골몰한 나머지 아침 해가 공원 동쪽 참나무 위에 걸린 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머리 위에서 노래하는 개똥집 바퀴 소리도 듣지 못했다. 더구나 곁에서 걷고 있는 노인의 존재에 대해선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안녕하시오. 이 목소리가 나를 한상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고개를 돌리자 웬 중국 노인이 곁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나도 노인을 흘끗 보면서 인사를 했다.
작달마한 키에 대머리 노인이었는데 검정색 추리닝을 입고 있었다. 함께 산책해도 되겠소? 물론이죠. 따라오실 수만 있다면. 힘껏 해보겠네. 노인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고는 발걸음을 재빨리 놀리며 물었다. 무슨 걱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아는지 모르겠나만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문제가 선물과 함께 온다고 믿고 있지. 어떤 역경이든 그 속엔 그 역경에 걸맞거나 더 갓입는 번영의 씨앗이 담겨있네. 나는 그 말에 콧방귀를 뀌었다. 내 말은 어떤 문제에도 다 적용될 수 있네. 돈 문제에도 말일세. 노인의 말에 나는 호흡을 멈추고 돌아다 보았다. 돈 문제가 어떤 복령을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까? 돈 문제는 풍요로운 부, 상상을 넘어서는 부의 길을 열어주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가장 부유하고 위대한 사람들 대부분이 한때는 파산하거나 무일푼인 시절이 있었다는 걸 아는가? 모릅니다. 에이브럼 링컨은 35살 때 파산했지만 그는 미 합중국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네. 오그만디노도 술 주정뱅이 불황하였지만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지. 월트 디즈니 역시도 디즈니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는 여러 번 파산했었어. 노인의 말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무일푼이 되거나 파산하는 일은 늘 실패자에게만 일어나는 운명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떻게 무일푼에서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주 간단하네.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는 더 이상 풍요를 추구하지 않네. 자극이나 핍박을 받고 나서야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지. 소수의 사람들은 자극을 찾아서 스스로 변화하지만 대다수는 변화를 강요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한다네. 자포자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의 성격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일세. 나의 안색은 이윽고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노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때 노인이 말했다. 한 가지 묻겠네. 내가 끼어들 때 자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글쎄요,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질문의 답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바로 그거네. 노인이 외쳤다. 질문의 결과는 모른다 아니면 더 나쁘거나 잘못된 답변이지. 왜? 라는 질문은 늘 그렇다네. 두뇌는 늘 자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을 걸세. 하지만 왜? 라는 질문의 결과는 희망도 해결책도 미래도 아니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왜 이런 궁지에 빠졌지? 왜 나는 앞서 나가지 못하지? 이런 질문엔 답이 없다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식의 질문을 하지. 어떻게와 무엇이 바로 그거야. 이를테면 나는 어떻게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 혹은 내 인생에서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등일세.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답이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답을 찾고 싶으면 먼저 정확한 질문을 해야 하네. 성경에도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지. 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알지? 시도해 보았는가? 인생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단순하다네. 제겐 그렇게 단순하게 보이지 않아요. 전 어떤 일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되는 일이 없었죠. 문제를 해결하는 황금률을 명심하게나. 노인이 말했다. 뭐라고요? 모든 가능성을 다 소모했다는 생각이 들 때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 이 한 가지만 명심하게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난 부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부유하지 못할 겁니다. 난 그런 조건을 갖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대답했다. 무슨 조건 때문에 부를 소유하지 못한단 말인가? 노인이 반문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처음엔 자본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는 대학 졸업도 못하고 부유한 친척도 없었네. 하지만 단돈 200달러로 일을 시작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지 않았는가? 그는 운이 좋았죠. 내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대부분의 부자는 무자본이나 소자본으로 창업을 했네. 아니타 로딕은 주차장에서 세척제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그녀의 화장품 회사를 세웠네. 또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는 컴퓨터 산업을 혁신하면서 재산을 쌓은 것이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저명한 자기개발의 리더인 앤서니 로빈스도 한때 파산하여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1년 안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백만장자가 되었지. 바다가 보이는 만평짜리 성을 구입했네. 자넨 그들의 성공이 정말 운이 좋아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하나?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운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부를 쌓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지. 그것은 바로 책임감이라네. 그들 모두 자신의 행위와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 그들은 결코 자신의 문제를 경제나 정부, 날씨 혹은 자신들의 불우한 어린 시절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네. 부를 소유한 사람은 행운이나 좋은 환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행운이나 환경을 창조하지. 병명하기보다는 오직 해결책을 찾는 거야. 그들은 성공에만 전념하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늘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운명이 아닐까요? 자네의 운명은 자네가 만든 것일세. 부자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네.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미래가 과거와 같을 필요가 없다는 것일세. 늘 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그것은 늘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네. 노인과 나는 호수를 지나 공원부 쪽으로 갔다.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뜨거운 입김을 뿜으면서 우리 옆을 지나갔다. 나는 노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의 말에 뭔가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건 의심할 바 없었지만 여전히 난 자신이 없었다. 돈을 벌기 위해 반드시 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니네. 노인이 말을 이어갔다. 부유한 친척이나 대학 졸업장, 행운도 필요 없지. 부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자네는 이미 갖고 있네. 정말 그렇게 간단합니까? 물론이야. 행운 따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네도 운명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네. 하지만 누구나 부유해질 수 있다는 뜻은 아니겠죠. 누구나 가능하지. 세상 사람 대부분이 이미 부유한데도 그들 스스로는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게 무슨 뜻이죠? 진정으로 부유하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지만 그렇지 않네. 자네가 바로 정년적인 사례라 할 수 있지. 갚아야 할 부채로 골머리를 앓기 때문에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나는 의아해하며 그에게 다시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자네는 지금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 있지? 사실 몇 세기 전만 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지. 지금도 지구 저편에는 물이 부족하다네. 그뿐인가 자네는 인터넷을 통해서 가치 있는 자료를 많이 찾을 수 있지. 어떤 영역, 어떤 범위를 막론하고 심지어 세계 도처의 산지에 있는 문헌이나 자료도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네. 또 넉넉한 먹거리와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세계 각지의 친구들과 통화도 할 수 있지. 게다가 매일 뉴스와 오락 프로를 집에서 볼 수 있는 TV가 있고 또 온갖 종류의 음식도 살 수 있네. 이런 모든 것은 50년 전만 해도 언감생심,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세.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교통수단도 마찬가지야. 1세기 전만 해도 그것은 부자만이 탈 수 있었네. 따라서 옛날에 살았던 수십억의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자넨 대단한 부자, 아니 옛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거부라고 할 수 있네. 노인이 계속 말을 이었다. 돈은 진정한 의미의 부가 아니라네. 돈은 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합당한 척도가 아닐세. 실제로 돈 자체는 가치가 없는 것이지. 사람의 초상을 그려놓은 종이 쪽지나 동전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돈이 가치 있는 것은 물건과 바꿀 때뿐이네. 무인도에 난파되어 있다면 몇백만 달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일 때문에 아이와 함께 보낼 시간이 없다면 몇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성공한 사업가라 한들 그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암에 걸린 백만장자와 은행 계좌는 텅 비었지만 건강한 몸으로 삶을 즐기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부유할까? 진정한 부는 삶의 질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네.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지. 우리는 오솔길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다. 나무가지에서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으니 머지않아 온갖 색깔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돈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요. 현명하게 쓴다면 그렇지. 노인이 인정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네. 적어도 나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자 노인이 강조하는 말투로 말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네. 이 말이 나를 자꾸 속타게 했다. 도대체 이 노인이 내 문제를 얼마나 안다고. 내가 내 문제를 꺼내기도 전에 노인이 먼저 말을 이었다. 만일 자네가 몇백만 달러를 땄다면 자네는 그 돈을 어떻게 하겠는가? 먼저 빚부터 갚겠어요. 그 다음은? 글쎄요. 우선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파티를 열겠습니다. 그 다음엔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가 딸린 새 저택과 멋진 새 차, 새 TV, 새 가구를 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거나 돈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도 나눠줄 겁니다. 그 다음은? 노인이 다그쳤다.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네가 말한 것은 벼락부자의 꿈을 꾸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똑같네. 하지만 결코 풍요로운 부를 성취할 수 없는 이유가 자네의 답 속에 있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노인의 말을 중단시켰다. 복권이 당첨되거나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이네. 하지만 그들의 부는 일시적이며 대부분 복권을 처음 살 때처럼 무일푼으로 돌아가네. 나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정말일세. 노인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들이 왜 무일푼으로 되돌아갈까? 그 이유는 부를 창조하고 경영하는 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야. 결국 그들은 부를 거의 쌓지 못하며 설사 우연히 부를 얻더라도 이내 잃고 말지. 마치 진귀한 식물을 갖고 있지만 가꾸는 법을 모르는 사람과 같네. 어떤 토양에 맞는지, 어떤 기후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물 주는 양과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벌레는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모르고 있지. 그들은 식물의 열매를 잠깐은 즐길 수 있겠지만 이내 죽이고 말 것세. 하지만 식물의 성질을 연구한 사람은 식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네. 묘목을 키우는 법과 보살피는 법을 알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수확을 얻을 수 있지. 부 역시 식물처럼 진귀한 것이네. 누구나 부를 풍요롭게 창조하는 능력은 갖고 있어. 하지만 부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비결은 반드시 배워야 하네. 돈을 다룰 줄 모르면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일세. 성경에 나오는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를 아는가? 그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상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다. 부유한 지주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젊은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배우는 데는 전혀 흥미가 없었어. 그저 세상을 탐험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산만이 필요했을 뿐이네. 아들의 마음가짐이 슬펐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준 뒤 떠나는 아들을 지켜보았지. 그 아들은 자주 파티를 열고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즐겼어.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은 바닥이 났어. 결국 운만 달랑 걸친 채 무일푼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 방탕한 아들은 많은 돈을 갖고 여행을 시작했지만 부를 창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내 무일푼이 된 걸세. 알다시피 한 사람이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돈이 부의 전부는 아닐세. 돈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네. 하지만 부유해지기 위해선 원하는 생활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가질 필요는 있지. 어떻게 그걸 가질 수 있습니까?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세상 만물은 모든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하네. 자연의 법칙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예컨대 우리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고 있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반드시 땅 위에 떨어진다는 거지. 또 알다시피 산소가 없으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살 수 없다는 법칙도 있네. 또한 풍요로운 부를 얻는 것과 관련된 법칙들도 있다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 비밀로 여기고 있지.
정상까지 반도 오르지 못했는데 벌써 호흡이 가빠졌다. 하지만 노인의 걸음은 마치 나는 듯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을 가삐 몰아쉬며 노인에게 물었다. 그럼 그 비밀이 뭐죠? 풍요로운 부의 비밀은 자연의 비밀처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네. 자네가 해야 할 일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 그것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이지. 이게 자네를 도울 수 있을 것세. 노인이 종이 쪽지 한 장을 건네주었다. 나는 쪽지를 받아 급히 펼쳐보았다. 예상과는 달리 어떤 비밀도 지혜의 말씀도 신비한 비법도 없고 단지 1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내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아무리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어느 노부부가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는 모습만 보일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명단에 적힌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다. 처음 몇 번은 좀 망설였다. 신비한 중국 노인에게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았다는 낯선 사람의 얘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쓸데없는 기우였다. 그들 모두 중국 노인과 풍요로운 부의 비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더욱이 전화해준 것을 진실로 기뻐하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힘을 내서 다음 주에 그들과 만날 약속을 했다. 명단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은 리차드 애플비라는 남자였다. 애플비는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튿날 오후 5시에 나와 만날 것을 약속했다. 애플비는 교회에 있는 아파트의 맨 위층에서 살고 있었다. 거실로 들어선 나는 눈앞에 펼쳐진 도시의 장엄한 전경에 넋을 잃었다. 남향인데다 벽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시내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석양이 도시의 하늘을 붉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으며 빌딩 사무실의 불빛과 차량들의 행렬 그리고 가로등이 장관을 이루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네요. 이 도시가 이렇게 장관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감탄을 하며 말했다. 그렇죠.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 역시 경치를 보고 이 아파트를 샀어요. 언제 어느 때건 창가에 한번 앉으면 몇 시간씩 바라보곤 하죠. 애플비는 4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작은 키에 건강한 체구였으며 옅은 머리색과 맑은 파란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베이지색 면바지와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캐주얼하면서도 품격이 있어 보였다. 내가 앉자 그가 입을 열었다. 풍요로운 부의 비밀에 관심이 있나요? 정말로 그런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비밀이란 정확히 어떤 겁니까? 10가지 불변의 원리죠. 그 원리를 이용하면 누구나 단순한 부가 아닌 풍요로운 부를 창조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가능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확실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누구나 부를 소유할 능력이 있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아둥바둥거리며 살까요? 누구나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가능해요. 인간의 마음과 몸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데 있어요. 오래전에 한 체면술사가 몇몇 관객을 뽑아서 체면을 거는 공연을 보았죠. 한 관객에게 책상에 누우라고 한 뒤 체면을 걸어서 지금 당신의 몸이 강철처럼 단단하다고 말했어요. 체면술사는 의자 2개를 그 관객의 머리와 발에다 받쳐놓고 책상을 옮겨 놓았죠. 그 관객의 머리와 발은 2개의 의자로 지탱되었지만 책상 위에 누운 자세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의 몸은 정말 강철처럼 단단해 보이더군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강철 같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또 같은 공연에서 사람들도 체면에 걸렸는데 이번엔 책상 위에 놓여있는 만년필을 절대로 들 수 없다고 말했죠. 만년필이 2톤 트럭보다 더 무겁다고 말이에요. 정말로 만년필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체면술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만년필을 들어올려 보세요. 하지만 그것을 움직일 수는 없을 겁니다. 체면에 걸린 사람들은 만년필을 들려고 안간 힘을 썼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보디빌딩을 한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이마에는 땀까지 맺히고 팔뚝의 근육은 팽팽해졌지만 결국 그는 만년필을 들지 못했죠. 원인은 그가 만년필을 들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아기라도 만년필을 들 힘은 있을 거예요.
자신이 만년필을 들 수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떤 능력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오직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풍요로운 부의 첫 번째 비밀인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의 힘입니다.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이요? 신념이 부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내가 그에게 물었다. 가령 건강한 근육질의 사내라도 만년필을 들 수 없다고 믿으면 정말로 들 수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유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돈 벌 기회가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15년 전 나는 잘 나가고 있었죠. 대단치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감원 대상이 되면서 수입이 딱 끊겨버렸어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책이 막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강변을 거닐고 있었는데 그때 내 삶을 변화시킨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바로 그 중국 노인을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나는 노인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싶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지금도 내 가슴속에 살아있어요. 모든 역경은 그 역경에 걸맞거나 더 큰 번영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다는 말이었죠. 제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뜻을 몰랐어요. 그가 털어놓았다. 유일한 수입의 원천을 잃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는데 무슨 번영의 씨앗이 내포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때 그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자포자기 상태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길만이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영원히 변화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늘 내 사업을 일으켜서 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회사에서 해고된 것이 내게 그런 기회를 제공했죠. 풍요로운 부의 비밀을 배운 뒤 집에서 경영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도 안 돼서 회사를 다닐 때보다 수입이 2배나 늘었어요. 정말입니까? 물론이죠. 그가 단언했다. 19세기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은 단지 마음 상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자기 세대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했죠. 이 점은 확실해요.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든, 이를테면 건강이나 행복을 원하든, 혹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든, 억만장자가 되기를 원하든,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가짐과 신념을 점검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일에 대한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해내기 어렵기 때문이죠. 나는 노트와 볼펜을 꺼내 들고 물었다. 필기를 해도 괜찮겠죠? 물론이요. 좋은 생각이군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의학계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100명의 환자에게 설탕으로 만든 알약을 주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이라고 했어요. 그 결과 40%의 사람들이 완쾌되었죠. 그 알약이 자신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환자에게 불치병에 걸렸다고 말했어요. 환자 대부분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죠. 이 역시 스스로 불치병에 걸렸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가 자신을 매력 없다고 믿는데 어떻게 매력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과 섞여 있을수록 불안감을 느껴 가능한 한 남들의 시선을 끌지 않으려고 파티장의 구석진 곳에 앉아 있을 겁니다. 설사 끌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자신감이 없어서 접근조차 못할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이에요. 그리고 돈과 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을 거예요. 사실 당신이 번 돈의 액수는 정확히 당신이 믿는 당신의 가치라 할 수 있죠. 나는 쉬지 않고 계속 필기를 했다. 그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상황은 신념을 반영하는 거울이죠. 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 한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겁니다. 상식적인 생각이지만 실제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큰 차이는 은행 계좌나 소유 재산의 규모에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차이는 뭐죠? 그들의 신념이죠. 부를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과 돈에 대해 명확한 신념이 있어요.
부를 소유한 사람들은 스스로 부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요.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당신이 의식적으로 부를 바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그 문제를 토론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내게 말해봐요. 왜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풍요로운 부가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부를 소유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서 좋죠. 또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사고 싶은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 등등. 부를 통해서 능력을 갖춰 안전한 토대를 구축하고 독자성을 수립할 수 있죠. 즉, 나 자신의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좋아요. 돈이 더 큰 자유, 능력, 안정성, 독자성을 준다고 당신은 의식적으로 믿습니까? 물론이죠. 대부분의 사람들도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돈이 많으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잠깐, 그 말은 논의의 여지가 있어요. 지금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성장하면서 돈과 부에 관해서 배우거나 들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돈에 대해 평소 부모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아버지는 늘 돈은 나무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리고 돈에 관한 종교적 신념은 없었나요? 무슨 뜻이죠?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란 말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죠. 하지만 나는 돈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 모든 악의 근원이지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방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성장하면서 배운 돈에 대한 생각이 모두 부정적일 줄이야. 나는 줄곧 이렇게 배워왔다. 돈은 가질 것이 못되고 인생에서 소중하지 않은 것이고 행복도 사랑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리하여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기에 인간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말이다.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과 의식적인 믿음이 얼마나 모순되는지 이제 알겠어요. 한편으로는 돈이 자유, 안전, 능력, 독자성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를 축적하면 불행해지거나 사랑받지 못하고 제약으로 가득 차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생각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이 부유해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엄청난 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는 잘못되거나 비도덕적인 거라고 믿어요. 남들은 돈이 없는데 왜 나만 돈이 많아야 하나? 이런 생각의 문제점은 남을 도울 만한 여건이 못 되면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거지요.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은 아주 강합니다. 이 신념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업가 중 한 사람인 클레멘트 스톤은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자, 이걸 보세요. 그가 나에게 글이 새겨진 액자를 보여주었다. 마음이 품거나 믿은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을 바꾸는 일이 그리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나약하고 부정적인 신념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죠.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을 바꾸는 일이 어렵다고 정말로 확신하나요? 글쎄요, 확신은 못합니다만 항상 클레멘트 스톤이 말한 마음이 품거나 믿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을 명심하세요. 당신은 신념을 선택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자기 암시. 그가 짤막하게 말했다. 그게 뭐죠? 자기 암시는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암시하는 단순한 테크닉에 불과해요. 어떻게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진술이나 암시를 충분히 반복하기만 하면 결국 잠재의식으로 스며들죠. 이것은 제일 먼저 신념을 배우는 방법이기도 하죠. 신념의 내용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마침내 잠재의식까지 침투되어 믿게 되죠. 내가 재빨리 요점을 기록하자 그가 말을 이어갔다.
당신이 할 일은 자기 암시를 통해서 돈과 부에 관한 긍정적인 영상이나 신념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 앞서 반드시 낡고 부정적인 신념들을 바꿔야 하죠. 예컨대 당신의 아버지는 돈은 나무에서 열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돈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니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습니다. 돈은 나무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결심과 계획에 따라서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또 돈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은 돈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바꾸십시오. 또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는 말은 돈에 대한 애착은 모든 악의 근원이지만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행복의 원천이다 라고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첨가하세요. 부는 능력과 자유와 안전을 가져다 준다. 나는 풍요로운 부를 창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암시하면 자신에 관한 그리고 돈과 부에 관한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죠. 자기 암시는 얼마나 자주 반복해야 합니까? 될수록 많이 반복하세요.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아침에 일어나 1번, 낮에 1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번. 나는 잊어버릴까봐 재빨리 노트에 적었다. 어떤 신념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믿으면 자주 실현되는 것을 느낄 거예요. 마치 이 시와 같죠.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가리켰다. 당신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무너진다. 당신이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용기가 없다. 당신이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이길 가망이 거의 없다. 당신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성공은 동료의 의지와 더불어 시작하니 그 동료는 바로 마음이다. 당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뛰어나다. 당신은 높은 도약을 생각해야 하며 승리를 얻기 전에 먼저 스스로 승리를 확신해야 한다.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가 늘 더 강한 사람이나 더 빠른 사람에게 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만간 승리하는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영감을 주는 시네요. 제가 좀 베껴도 괜찮겠습니까? 물론이요. 당신도 에머슨의 이 시를 좋아하리라 믿어요. 그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카드 한 장을 건네주었다. 이게 나의 첫 번째 자기 암시죠.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스스로 내 자신을 일깨우죠. 카드 뒷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는 승리한다. 이렇게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에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신념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매일 자기 암시를 통해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을 창조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잠들면서 하는 돈 공부의 파로스였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